네.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수혜를 받던, 네. 소위 말해서 좀 비대면에서 수혜를 받던 데가 이제 좀 꺾이고, 그럼 예. 이제 변화가 좀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좀 의미 있는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인데 에루샤 네. 에루샤 3사가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게 그렇죠. 처음에 게 뭔지 했다가, 네. 네. 그래서 이 명품 브랜드 3사를 이제 줄여서 앞글자만 네. 따서 만든 거죠. 근데 3조 원 매출을 이제 넘어섰다. 기록적인 매출인데 그런 네. 뉴스들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문화 안에서 이게 조금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던 보복 소비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유로모니터라는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명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입니다. 그래요? 세계 7위라고 하거든요. 야, 그런 면에 이런 어떤 그 보복 소비의 수혜까지 입으니까 각사의 매출이 30-40%씩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안은 이런 보복 소비가 완전히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그동안 참아왔던 게 2-3년이 묵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보면은 이 브랜드들 중에 하나, 뭐 샤땡 네. 브랜드는 작년에 가격을 5차례, 4차례 막 올렸거든요. 맞아요. 계속 올렸다고 기사 나더라고요.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세가 강하다라는 거고, 또 보면은 왜 이렇게 올랐냐 했을 때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은 팬데믹 사태 이전에 해외 여행에 쓰던 돈이 한 분기에 9조 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3조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6조 원 어디 갔냐? 이게 명품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네. 어떤 비대면 소비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이 되면 명품 사던 돈을 좀 줄여서 해외여행 가고 똑같은 이제 사치제라는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잦아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보복 소비, 그다음에 플렉스, 그다음에 이런 명품에 대한 리세일 문화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임이 많아지면 또 뭔가 이렇게 또 사야 또 된다? 사야 되지 않겠냐, 옷이나 이런 네.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 한동안 이 소비에 대한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예.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게 된 분들도 많지만 사실 네. 이 코로나 시국 자체 수입 자체가 줄어서 힘들었던 분들도 예. 많잖아요.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릴 게, 이게 약간 좀 다른 나라 얘기 같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요. 특별히 네. 이 경제가 코로나로 호황이 된 건 아니거든요. 굉장한 침체를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요약하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양극화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 자영업자분들이나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금리, 이 계속해서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풀린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과 주식의 어떤 가격을 올렸고, 그 돈들이 이런 시장으로, 소비재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고, 어제 그 취임한 한국은행 총재,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양극화가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아있는 건데, 나중에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전체가 가라앉으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뭔가 코로나만 지나면 모든 위기가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위기고 뭔가 이때 좀 전환을 잘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라이언님이 금리 인상 4글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네. 네. 참. 이게 뭐 금리 인상은 저희가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흐름이다. 어쩔 수 없다. 이 얘기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네.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금리 인상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게 아까 가장 말씀하신 큰 목표니까요. 그렇죠. 거기 로비에 들어서면 딱 물가 안정 4글자 써 있는데, 다만 그 앞으로의 성장을 해칠 정도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이창용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지난해 10월 달쯤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IMF에서 아태 지역 담당 국장을 하고 계셨는데 네. 한국의 저성장 문제가 굉장히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어. 거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으로 하여튼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성장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가 아예 경제 엔진을 꺼트려 버리면 이 성장 자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어떻게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